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전략유닛의 강진아 책임입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 센터는 이례적으로 초기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6개 기업을 선발하여서 2단계에 걸쳐 사업화와 또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엑셀러레이팅 밀착 지원을 하였는데요.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6개 기업의 성과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기업 사례를 나누고 그 다음 토크 콘서트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기반 VR 컨텐츠를 통해서 노인 인지 개선 테스팅과 시범 운영을 진행했던 세븐포인트원,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원료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프리미엄 바디케어 제품을 개발한 히든앤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븐포인트원의 이현준입니다. 네, 저희는 치매를 해결을 하는 그런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사실 40년 후에는 거의 치매 인구가 330만 명에 달할 거고요. 그런 관리 비용도 거의 7배 늘어난 106조 원에 달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완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이 치매 진단에서부터 케어까지 이렇게 그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케일업 사업을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 중에서 특별히 치매 개선을 하는 그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 개선을 추구를 하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그 스케일업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선진국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런 비약물 치료법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어떤 요양시설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상요법이라고 해서 어르신분들의 장기 기억을 좀 더 회상하게 해서 인지력을 개선을 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또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비약물 치료법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회상요법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열악한 요양 서비스를 좀 더 개선을 시켜보려고 하고 이제 좀 더 스마트한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치매 인구는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분들 중에서 치매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 이분들이 훨씬 더 나은 그런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콘텐츠의 양과 질을 훨씬 더 저희가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곳에 대한 그런 시외 촬영을 다니면서 이제 저희 DB가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테스트를 저희가 20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 테스트에 대한 그런 임상 연구를 위한 그런 기초 테스트를 저희가 현장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기억 회상을 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한 이런 상호작용도 굉장히 쉽게 어르신분들께서 상호작용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분들께서 우울감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셨고 행복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동북케어라고 하는 이런 저희 이 요양 시설 중에서는 굉장히 선도 업체인 그런 사회적 기업과 되게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요양보험사분들께서 진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선도 기업가의 저희가 시범 사업을 그 4개 직영점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서서 저희 자체로 20회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의료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12월까지 이번에 이제 그 모든 임상 연구가 끝났고요. 그 결과 우울증 개선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았고, 그리고 또한 인지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그 인지 개선 콘텐츠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점과 그런 기반을 저희가 삼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그 이 사업 기간 내에 3개월 그 후반기 2단계 사업 기간 내에 저희가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콘텐츠도 또 저희가 축적을 할 수가 있었고, 아까 이제 4개 그 시외를 갔었었는데, 이번 그 2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10개 지역을 가면서 저희 회사에 그 쌓여 있는 이런 VR 영상 대비가 대폭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스케일업을 하면서 굉장히 회사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매 개선 부분에 대한 이런 인지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허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네스트의 소셜 벤처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스타트업 네스트도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한국 애자이 사실 그 사경센터에서 저희에게 그 먼저 이쪽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강재 책임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 한국 애자이거도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현재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와 있고요. 또 그 하나생명과의 오픈업 스타트업 그 오픈 스테이지에서도 저희가 최우수 2팀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그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치매 진단 쪽과 그리고 치매 개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사업 협력과 이제 투자까지 현재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서 뭐 그 거의 한 그 8개월 정도의 그런 그런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회사가 진짜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R&D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고, 또 이제 어제 저희가 이렇게 그 AI 테스트베드 코리아에서도 이제 그 최우수상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해 주신 스케일업 사업은 말 그대로 정말 7.1이 스케일업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히든앤코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코코넛 열매 가치로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삶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한 취향을 제안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저희는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코코넛 열매를 국내에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업가가 가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이템 선정에서 사실 저희는 코코넛 오일은 니치 마켓의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많은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가 사실 모멘텀의 기회가 많이 되었었는데,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먹는 군을 따로 두고요. 그다음 바디케어, 사람을 위한 바디케어 군을 따로 두고, 그다음 반려동물을 위한 군을 따로 선정을 해서 그 세 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사업을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들 이후에 저희는 코코넛 열매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스케일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을 봤던 것은 사실 반려동물의 시장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인기가 있는 사실 시장이긴 한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약 1천만 명의 사람들이 1천만 명의 반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들은 상당히 더 많을 텐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이 성숙 단계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 상품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직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상품들이 나오지 않다는 것을 저희 이번에 스케일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저희가 들어가려고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특히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항바이러스력이 상당히 많이 지니기 때문에 이런 피부염이나 피부 질환 쪽에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저희는 이 상품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케일업을 통해서 반려동물 터칭 버터라는 이종을 개발을 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펫 샴푸를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저희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기회를 가늠하게 되었고요. 이 상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라인업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회사에 말 그대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1단계 스케일업에서는 저희는 반려동물을 위한 터칭 버튼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 터칭 버튼은 사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랑 조금은 다르게 반려동물의 그 피부에 특화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반려동물에 특화를 시켜서 그다음 미끄럼 방지 기능이나 빠르게 흡수되고 그다음 피부 질환을 정말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품질을 저희가 사실 개발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다음에 정말 MD들 유통업체 MD들도 저희 상품을 빨리 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많이 개발했었고 저희는 이 상품을 토대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밟게 되었었는데요. 저희의 회사의 가치는 사실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국내로 사실 국내 시장을 확대를 하게 되었었는데 국내 시장을 보니까 저희가 살림터라고 하는 원주에 있는 카톨릭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약 20년 동안 이제 허브 작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애우분들이 이렇게 유기농으로 기르고 있는 이 작물들이 아직은 이제 1차적인 산업으로밖에 아직 발전이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상품을 좀 더 부가 상품이 있는 가치로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2차 저희가 스케일업에서는 허브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활용해서 반려인을 위한 터칭 버터랑 펫 샴푸에 저희가 적용을 하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온 게 반려동물 브랜드 탭이라는 브랜드의 터칭 버터 2종과 터칭 바스, 흔히 얘기하는 펫 샴푸 1종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 반려동물 라인업의 탭은 사실 펫을 뒤집어 엎은 건데요. 흔히 이제는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반려동물이고 반려인과 함께하는 마음을 서로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제 친구이자 가족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다시 재해석하기 위해서 탭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 탭 브랜드는 현재 상표 등록을 현재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품들을 개발을 했는데 하나는 탭 터칭 버터고 하나는 탭 터칭 버터 인텐시브 케어 이렇게 두 종입니다. 이렇게 두 종을 개발을 하고 이 안에는 이제 살림터에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살림터에서 나오는 장애우분들이 기르는 이제 허브 작물의 추출물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시켰고요. 하나는 캐모마일 추출물이 들어가고 나머지에는 캐모마일, 라벤더, 그다음에 로즈마리 이러한 추출물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허브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저희 코코넛 오일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순히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가치와 함께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이런 가치들을 같이 함께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는 탭 터칭 바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다 이제 화학쟁이 점증제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면 저희는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춰서 스프레이형으로 사실 제품을 개발했거든요. 스프레이 펫 샴푸를 개발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나 유통 MD들이 사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사실 상품이에요. 이 상품도 사실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강한 취향에 대한 제안을 소비자들한테 반려인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사실 얻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라인업을 확장을 한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저희가 매출의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의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가치가 사실 확대가 되려면 지속 가능하게 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함께하고 있는 필리핀의 코코넛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충청도에 제천에 있는 살림터에 있는 장애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나 농부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삶을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확실히 많은 가치, 좋은 가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저희가 발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라인업을 내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 라인업이었고 이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반려동물 라인업을 현재 확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품들의 가치는 사실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면서 저희의 주요 유통처에다가 다 진행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품이 나오면은 아마 이런 유통처에다가 저희가 진열을 하게 될 것 같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아마 소비자들한테는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저희가 사실 주목하고 있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가치인데요. 이 가치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감정적인 소비가 아니라 정말 품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답을 소비자분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코넛 오일의 가치를 저희는 검증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식품 콘테스트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 9월에 영국에서 열린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드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코코넛 오일 이번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투스타 등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출품된 코코넛 오일 중에서는 가장 최초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러한 이제 등급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랑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가치가 제대로 저희가 알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냈을 때 소비자들한테는 저희가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의 가치로 저희는 내년에는 이제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라인업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해서 지금 미국이나 동남아 시장을 저기 현재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국내 농가들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의 발굴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서 사실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출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회사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성동구 내 공유 공간을 기반으로 청소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마도와 폐방화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119 레오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친 녀석들의 마음온도 거마도의 윤희정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사회적 미션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공간 사업, 교육 사업, F&B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유기적인 구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번에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각 사업별로 그동안에 좀 부족했었던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 사업 성과를 사업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공간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기존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유휴 공간을 재생시켜서 만든 공유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성을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홍보물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정량적인 성과로는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초에 좀 목표했던 목표치를 넘기는 수치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대관은 48회 정도를 대관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507명 정도가 저희 공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도 사실 계획됐었던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나 행사들 그리고 예약건들이 거의 다 대부분 취소가 되고 홍보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 열심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공공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폐쇄되면서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저희 같은 민간 시설로 이동해온 신규 유입된 이용객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대면 방식과 더불어서 소규모 그런 커뮤니티들의 그 소통 방식이 중심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저희 같은 형태의 그런 공유 공간들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좀 더 확대되어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스튜디오 형태의 그런 공간들로 좀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필요했던 아이템들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용 밀키트와 교구 키트입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었던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의 한계를 좀 넘어서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시장으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사업에서 강사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연계되는 강사용 교육 키트를 개발을 했고요. 그 성과로는 약 4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전향을 한 교육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생 352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고 강사 64명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과 마을 그 교육 자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F&B 사업인데요. 저희 그 수익 모델의 좀 다각화를 이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신규 상품을 R&D를 했는데요.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이 마음온도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음료 상품을 브랜딩해서 마음 처방차라는 프로토타입의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또 사회적 경제 내에서 두레생협과 같은 협력체들과 협력을 해서 친환경 콜라보 상품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과는 이렇게 각 항목별로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목표치를 넘어서는 그런 성과들을 달성을 했고요. 1단계 지원 사업 이후에도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그런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마을 교육 자원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온마을 방과후 학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청년 강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총 9가지 정도의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진로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교구들을 지금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드게임 1종이 런칭이 되어서 곧 판매를 앞두고 있고요. 또 사회 활동으로도 교육 기부 박람회라든지 사회적 경제 안에서 협력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교육 부분에서 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사회 혁신 체인지 메이커로 수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앞으로 저희 거마도의 이제 사업 계획은 교육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화를 위한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 보드 게임을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현재 그 플랫폼 사업으로 교육 거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기획하고 개발을 해서 온라인 그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을 도모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점 사업의 그런 영역을 좀 온라인 상으로도 확대시켜서 그 스케일업을 이루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거마도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굉장히 저희는 부족할지도 모르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스케일업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이런 밑거름들이 발판이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거마도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오래 보아야 진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에 거치고 좀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그런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네. 같이 선정되셨던 대표님들도 승승장구하시면서 같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이승우입니다. 네, 저희 119 레오 같은 경우는 이번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자활센터와 폐방화복 관련된 연계 사업을 전국적으로 스케일업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네가 정말 그만 전국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네가 어쨌든 1년도에는 뭐 꽤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그 성장률이 계속 지속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시국에도 지속적인 좀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또 어떤 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협업이랑 올해 있었던 협업들 좀 포인트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저 119 레오 오프라인 전시 사례 같은 경우는 올해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그 미국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첫 저희의 콜라보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첫 콜라보 사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국회에서 전시를 진행했었고 그 외에 백화점들에서도 전시를 하면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표출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가치 있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랜드가 많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은 있었고 어쨌든 119 레오가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이 결국에는 다시 사회적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되게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 스케일업 사업 이전에 했던 일들이고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브랜드에 대한 정리를 좀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선 협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혼돈됐던 것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고유한 컬러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사실 뭐 저희는 방화복이라는 강력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좀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BI라든지 아니면 컬러 이런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는 이제 뭐 정음철물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오프라인 팝업 첫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하게 됐고 사실 이 정음철물에 실제로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이 오프라인 공간을 보시고 119 레오랑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이 정음철물 오프라인 공간을 경험하신 기업 담당자분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음철물에 실제로 와보셨던 알라딘 중고서적 기업 담당자분이 이거 너무 좋다. 그 우주에서 사라진 책을 품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알라딘이라는 중고서적인데 이것과 세상에서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그 생명을 구했던 흔적을 담은 이 방화복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면은 너무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알라딘 중고서적 매장에다가 저희 119 레오 매장을 차린 샵인샵 기념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코로나가 있어서 오프라인 시장이 정말 될까라는 좀 의문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브랜드가 단독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알라딘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오프라인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영등포점, 강남점 그리고 뭐 부산 서면점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들을 오픈하면서 저희 119 레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은 혹시 알라딘에서 책을 구매하실 때는 저희 119 레오 제품을 같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그리고 또 부산에서 동행 세일이라는 행사도 참여를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처음에는 암투병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봉착에 사실 좀 도달하게 됐고 다른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다뤄보자. 그러면은 전체 제품을 이미 팔고 있는 거를 기부금을 쪼개서 나누기는 조금 힘드니 차라리 저희가 구조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런 구조견에 대한 에디션들을 추가로 개발하면서 펀딩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니스프리와 함께 뭐 콜라보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콜라보 제안에서 이제 좀 아쉽게 없어졌던 콜라보긴 하지만은 아마 다른 브랜드와 함께 이 콜라보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품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딴지마켓이라는 곳에서 실제 뭐 김어준 콜라보라는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케토톱이라는 케토톱과 함께 이제 마스크 스트랩을 개발해서 마스크 스트랩도 현재 펀딩을 통해서 판매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약국 등을 통해서 저희 유통 채널 자체를 새롭게 좀 넓혀 나가는 과정들도 경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이라는 곳과 또 콜라보를 진행했었고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콜라보를 사실 엄청 많이 경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콜라보들이 사실 의외의 것들을 섞어줌으로써 저희 119 레오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19 레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본다라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가 콜라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방관들의 방화복이 없이 119 레오를 생각할 수 없고 그 방화복과 119 레오가 만나서 뭔가의 제품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방화복이라는 것이 119 레오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것을 다른 기업들과의 함께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 119 레오가 잘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저변에는 어쨌든 더 많은 지역 자활센터들과 일을 많이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올해는 사실 많은 지역으로 확장을 하진 못했지만은 내년도에는 뭐 매출이 증가한 만큼 사실 더 많은 지역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용업과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유 미용실 로이를 운영 중인 벤틀 스페이스 사례와 또 암 환자들의 경험을 통한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암 환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식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윤슬케어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 미용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위의 양재원입니다. 일단 가깝지만 많이는 알고 있지 못한 미용 산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동안 저희가 있었던 일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용실은 여러분들께 어떤 곳인가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는 곳 또는 가격에 맞춰서 가는 곳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미용실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미용실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 종사자는 국내에 23만 명, 미용실은 15만 개나 됩니다. 특히 미용실은 국내 치킨집의 4배나 되고요. 전 세계 맥도날드의 5배가 될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용 산업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문제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용 점주와 헤어 디자이너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월 800만 원의 매출을 했을 때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의 70%는 미용실에게 수수료 주고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본인이 얻어가는 실수익은 25% 남짓입니다.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인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실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종별 1년 내 업종별 폐업률 1위가 바로 미용업이고 폐업률은 20%가 넘을 정도로 수천억의 사회적 창업 그리고 폐업에 대한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미용 점주와 미용사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1년 내 단기적으로 많이 폐업하는 폐업률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의 연결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미용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위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불만을 느끼는 헤어 디자이너가 3에서 5평 정도의 독립 미용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한 큰 매장 안에서 여러 개 구획된 미용 공간에 헤어 디자이너가 입점해서 자기만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공간 안에서 자기가 자기만의 샵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개성에 맞게 또는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꾸미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의식주를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는 미용이라고 생각하고 미용은 비대면이 하기 힘들지만 최소한의 대면을 할 수 있는 저희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열광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 미용실에 입점하면 헤어 디자이너들은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한 90일 동안의 기간 동안 8천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공유 미용실에 입점하면 단돈 400만 원에 단 하루 만에 나만의 샵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했던 일 근무 시간의 절반 그리고 월 실수익률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CRM 예약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도 현재 제공해서 이들이 예약을 효율적으로 하고 고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미용업 종사자들은 미용 이외 대부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용인들이 어려워하는 디자인 업무나 세무 업무, 마케팅 업무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스케일업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12월 달까지
몇 가지 성장이 있었는데요. 먼저 4월달에 스케일업 과정을 시작했을 때 5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저희 미용실에 입점해 있었는데 지금은 20명의 디자이너가 입점하면서 4배 정도 증가하였고 지점도 2배 증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홍대에서 홍대점과 신촌점이 있었는데 이제 11월달에 오픈하는 합정점과 12월 말에 오픈하는 홍대 입구역점 규모도 굉장히 크고 더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입점해서 자기만의 영역과 자기만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용실이라는 건 큰 매장 안에 단 한 개의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미용실은 한 개의 매장에 여러 가지의 사업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많은 민원과 소통을 많이 진행하였고요. 사실 좀 운이 좋게 이번에 규제 특례를 거치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의 기업에 선정돼서 한 매장 안에 여러 개의 미용 사업자들이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도 1월달부터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4월달부터 저희 올해 12월달까지 굉장히 저희한테는 뭐 자금적으로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을 미용 산업을 알아가는 과정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4월달부터 많은 멘토링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저희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산업은 8조 원의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두알 미용업뿐만 아니고 네일이나 피부 관리, 속눈썹과 같은 타 미용업도 확장해서 저희 미용 서비스가 단순하게 공유 미용실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용 산업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미용 산업, 더 나은 미용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암 생존자 사회복귀를 돕는 윤설케어 정수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국내에 있는 암 생존자와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 경험자는 1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만 이상이 5년 이상 된 암 생존자이고 매년 23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데 실제 암 환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암 환자를 바라보는 인식 그러니까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라는 걸 밝히기를 되게 꺼려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불균형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암 환자에게 동등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의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격차는 경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암 생존자가 본인의 투병 경험을 활용해서 투병 중인 환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으로 병원 동행하지 못하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명 정도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실제 맞벌이하는 과정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보통의 가정에서 암 환자 동행 서비스의 수요가 더 컸음에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에게만이라도 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 경험을 가진 분들 많이 확보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암 환자 서비스라는 것들을 알리게 되면서 의료기관과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암 환자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고 생존자가 본인의 경험 나눈 것 외에 사회복귀를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5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고 서비스 제공 횟수는 4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너희 환자의 아픈 부분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환자를 위해서 무상 서비스 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음에도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힐링 다이어리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 이를 기부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이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암보다 강한 당시는 전국에 있는 암 생존자 통합지식센터와 주요 의료기관에 있는 암 교육센터에 기부가 되었고, 이게 기부가 되었고, 또 한국 신장암 환우회를 통해서 저희 신장암 버전까지 후속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만든 서비스와 그리고 상품을 기부함으로써 언론에 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 암환자 동행 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암 환자를 위해 이용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암 환자를 위한, 그리고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후속 기사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희 윤슬케어는 환자를 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환우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퍼지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 국립암센터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자의 이동 지원과 그리고 멘토링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한 4-5개월 정도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국립암센터 사회사업팀과 같이 진행을 해서 취약계층 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한 달에 3분 정도는 무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등포구청과 함께 돌봄 SOS 사업 협약을 하게 되면서 영등포구 내에 있는 암 환자에게는 좀 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의체나 또는 암 환자 돌봄에 대한 심포지움이나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국 암생존자 통합지식센터와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암 멘토링, 그러니까 선배 환우의 이런 특강 같은 걸 진행할 때 저희가 육성하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멘토들을 매칭하고 연결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암생존자 통합지식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식개선 영상에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사업들은 서비스 영역에서만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의 연대도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의 참여, 또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또 암에 대한 부분은 의료 영역이다 보니까 영역별 전문가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여러 기업들과 또 암 경험자들이 모여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온랩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 저희가 스케일업을 통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동행 서비스의 모태가 되었던 미국의 페이션트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었고, 그게 한국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와 또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글을 써서 홍보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발간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암 환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저희 암 환자 그리고 암 생존자들이 2030 암 환자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암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내가 무기력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암 경험을 공개하고 조금 더 같이 경험을 전달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암 환자분들에 대한 주목을 높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게 저희 서비스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6개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잠시 후에 모든 대표님들 한 자리에 모셔서 이 스케일업 지원 사업의 뒷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함께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토크 콘서트는 저희 이번 사업에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해주신 사회적 기업 선배이시죠. 트래블러스 맵의 변영석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자리 세팅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트래블러스 맵의 대표이고요.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사단법인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변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려면 제대로 치시고요. 사실 지난 한 8개월 정도 앞쪽에만 뵙고 뒤에 못 뵐 분들도 있지만 계속 뵙고 산 것 같아요. 얘기는 계속 전해 듣고 저도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오랜만에 지금 같이 뵈서 되게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엑셀러레이팅으로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 뿌듯하다기보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 기업가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세대 분류를 해보면 사회적 기업에 1세대들이 있었어요. 저는 1.5세대 이렇게 저 스스로 부르거든요. 자꾸 1세대라고 해서 저 아닌데 1세대는 조금 뭐였냐면 좀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었어요. 신념만 있으신 기업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는 잘 모르고 이거 헤쳐나가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셨던 세대들. 하지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으셨던 이른바 좀 운동권들이 시작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거는 한 1912, 3년 요런 즈음부터 쭉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그룹의 특징은 패기예요. 내가 이걸 시작했으면 끝을 보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끝을 보겠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는 조금 부족하고 한국 사회의 환경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3세대가 등장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특징을 표현하자면 스마트한 기업가들이 등장했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보면서 사실 창업이라는 건 이제 다들 해보셨지만 미로 같은 길들을 찾아 더듬어 어딘가로 가야 되는 나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어떤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영리하게 헤쳐나가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사실 각 영역들에 대해서 많이 저도 같이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한 30분은 4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앞에 얘기하시느라 얘기 못한 얘기들을 저는 조금 끄집어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서 이 고민을 이 기업가들은 좀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좀 찾아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랑 얘기하신다고 생각하고 아까 동시 접속자 보니까 30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30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30명이 사실 이 앞에 계신 거잖아요. 저 예전에 이렇게 동시 접속 1000명이라고 좋아하고 이래서 동시 접속 1000명 가지고 왜 저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1000명이란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는 느낌이더라고. 그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크게 긴장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7.1 먼저 이제 마지막까지를 저랑 좀 계속 같이 보셨던 7.1 이현준 대표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7.1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세요. 그게 꼭 뭐 투자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한 것이 아니라 치매라는 그 영역 안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서 이 업계 전체를 어떻게 한번 확 뒤집어 엎어보겠다.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막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앞에서는 조금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 판을 이렇게 한번 확 바꿔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치매 쪽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찮게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도 모르는 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져서 사실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쪽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가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옛날에 돌아가 보시지 못한 그런 고향에 대해서 VR을 찍어 드렸다가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치매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굉장히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경제력이 조금 있으시지만 이제 그 보호자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제가 지금 딸이 있는데요. 제가 딸을 대하듯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낮은 레벨의 그런 케어를 해주시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치매 개선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치매 개선하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 요양시설 이제 몇 곳에다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때, 의외로 저희는 그때까지는 사실 몰랐었는데, 의외로 그 보호자분들께서 자신의 이런 어르신이 치매가 개선이 되시는 거를, 아니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지시는 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유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가시는 게 그 보호자분들한테는 이런 부담도 되게 적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요양시장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굉장히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런 인지 지원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되살려줘서 이분들의 우울감을 해소를 하거나 자존감을 회복을 하거나 그런 서비스들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에서 좀 더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은 저희 치매 진단, 비대면 치매 진단이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 요양 시장에 정말 소개를 하고 정말 되게 크게 이제 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치매 개선 쪽이고요. 치매 개선, 사실 저희가 치매 개선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그거는 치매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기억력을 되살리고,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우울증과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요양 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다 열악한 산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조금씩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기술 기반의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세요. 네. 아까 네이버 잠깐 얘기했지만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에서 러브콜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또 감사합니다. 네, 다른 기업사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 히든앤코인데, 제가 히든앤코를 보면서는요, 근데 사실은 히든앤코가 하시는 그 아이템들이 제가 지난번 이제 만났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와 굉장히 무관한 제품들이에요. 저는 무슨 화장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이 반려견이나 뭐 이런 걸 키우지도 않아서 대체 이들이 무슨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소비자 니즈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셔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포인트에서 상품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제품도 아닌데 와, 저거 괜찮은데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좀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건 상품을 기획하실 때의 과정, 이게 뭐
무슨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상품들을 기획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처음에 생겨난 회사의 아이템 자체가 사실 코코넛이라는 열매에서 시작을 했는데 열매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쪽 그 마케팅 쪽 필드에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코코넛 열매는 숫자로 계산했을 때 숫자가 안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니치 마켓의 상품이기도 하고 코코넛 오일 자체가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업가로서는 팔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코코넛 농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코코넛 오일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일이거든요. 이거에 사실 그네들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수단인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게 그들의 지속 가능한 삶이랑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함께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사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목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건강한 것을 제안을 하지만 이 건강한 것을 제안했을 때 잘 소개가 되고 잘 팔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직하게 팔아야 되고 하지만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감정에 호소해서 물건을 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소비는 당연히 불가능할 테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또 스마트한 소비자들이잖아요. 거짓말 조금이라도 하면은 대부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코코넛 오일이라는 아이템을 출시했을 때 그 이전부터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품질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상품을 만들기 전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코넛 오일 상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립된 2017년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트렌드한 오일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상품 시즌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무기가 없다고 하면은 전혀 상품의 판매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례로 코코넛 오일만 보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제 코코넛 오일의 단향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먹었을 때 느껴지는 코코넛의 이 진한 향을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 코코넛 당향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먹어보고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보니까 이 열매에 이게 다 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이게 품질로 연결이 되고 이게 그들의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소셜 임팩트에 녹아져 있고 이러한 일련의 조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라인업이 나오고 저희가 바디케어 라인업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때도 그냥 단순히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커나가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코코넛이라는 열매의 효능이나 효과를 어떻게 하면은 이 반려동물 시장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이템이나 상품들이 정말 이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질문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소비자가 될 분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얼마나 큰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요즘 드라마도 막 스타트업 뭐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창업이 붐인 시대잖아요. 근데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한 사례의 얘기들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살아있는 사례들을 제가 어쨌든 최대한 잘 보여드리려고 이래야 뭘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객의 니즈들을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서 답이 나오는데 다 지금 두 분 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막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벤틀스페이스 양재원 대표님 오랜만에 뵀는데 봤더니 최근에 비슷한 그 이번에 이제 그 샌드박스 규제 대상 된 거 그 풀린 것도 보니까 몇 군데가 같이 하셨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비슷한 사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봤더니 강남에 뭐 4개인가를 뭐 오픈하겠다고 하나는 열었고 이미. 근데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이렇게 빨리 막 뭐가 새롭게 경쟁이 시작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은 사실은 굉장히 물론 여기도 전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공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이 고민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빅픽처라고 할까요? 좀 가지고서 고민을 해오신 게 있어서 결국 싸움은 그 싸움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여기서는 퀄리티 싸움도 있겠지만 그 큰 그림 뭔가 이 미용업계 아까 이제 미용의 여러 영역으로 라이프 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하셨었는데 미용이라는 업계 안에서의 구조를 조금 나는 이걸 키로 좀 흔들어 보겠다. 공간 비즈니스도 있지만 그런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너무 어려운 질문. 일단 경쟁사는 많이 생기고 있고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뭐 기존 있는 미용실과 차별점이 있다면 이제 그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빗한 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룸이라는 인테리어도 소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점점 이 시장이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시장성도 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빅피처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세븐포인트1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원하는 건 뭐 비대면 치매 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실제적으로는 치매 인식 개선 그리고 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점을 빨리 내서 그리고 뭐 좋은 디자이너든 좋지 않은 디자이너든 빨리 디자이너 모아서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기존 미용산업처럼 강압적으로 푸시해서 마케팅하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외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디자이너가 정말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오는 소비자들도 정말 좋은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업종은 입소문이 되게 중요한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사실 경쟁사들은 되게 외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질에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 두 가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이너들이 진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받을 정도로 니즈가 강한 산업 중 하나인데 이들이 우리 미용실에 와서 정말 고객 경험과 안전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는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만족시키다 보면 이 미용 산업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질을 정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힘이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100분 공감하는 얘기고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이 막 커지는 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뭐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뭐 프라이머 투자도 막 받으시고 이제 원래 되게 조심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게 이제 포인트나 요소에서 조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저주저 하시지만 이제 좀 과감하게 좀 이런 것들을 좀 규모화하려는 계획도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그러면 거마도 거친 녀석들의 마음 온도. 거마도는 2차 이제 스케일업 할 때 제가 조금 인상 깊게 좀 봤던 건 오늘 설명하신 거는 주로 조금 이제 교육이라던가
요런 쪽에서의 아이템들이었다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조금 진정성 있는 내지는 그 애정 있는 시선들은 주로 좀 지역을 향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어떻게 좀 더 풀어 가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걸 풀어갈 때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막 이런 고민들 제가 이제 그 이제 스케일업 사업 할 때 두레생협하고도 이제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두레생협도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 조직이잖아요.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은 어떤 꿈을 좀 꾸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도 되게 사업하고는 다른 준비하고 있었던 대답이랑은 다른 질문이셔가지고 일단 지역 사회에서 저의 역할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한 명의 그냥 주민이자 또 거기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냥 작은 한 사람인데요. 일단 그냥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서로 돕고 협업을 해야 저 또한 그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여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게 그 누구라도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마음과 여건만 된다면은 참여를 하면 할수록 또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다 보니까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가까운 곳 먼저 챙기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도 챙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많이 멀리 못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그래서 참여가 많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또 그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또 남도 돌보고 지역도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서로가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같은 역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예. 그렇게 지역별로 지금은 현재는 제가 성동구 안에서 집중하고 있지만 타 지역으로도 계속 확장해 가면서 그 지역의 그런 거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아무한테나 사람들이 뭘 부탁하지 않고요. 부탁을 했다고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우리 사이즈들은 다 우물안 개구리죠. 뭐 저기 메이저 업계에서 막 보면 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그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파기 시작하느냐가 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겸손하게 얘기 안 해요. 이 혁신 그 사회혁신 상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신 거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막 이렇게 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천착하는 것은.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119 레오인데요. 119 레오 이승호 대표님은 제가 어느 날인가 저도 이제 딴지일보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거 스트레이트가 아니죠. 딴지일보 하는 게 뭐죠? 하여튼 뭘 이렇게 보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갑자기 119 레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딴지일보랑 뭐 콜라보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어준이 막 그걸 떠들더라고요. 제가 비타민 엔젤스가 어디서 팔고 있는 거는 매번 봤는데, 야 119 레오가 협업을 하셨구나. 이게 되게 코드가 잘 맞아서 재밌는 아이템이겠다. 저도 이제 그 딴지일보랑 그 컨셉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아까도 쭉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콜라보와 막 이런 걸 하세요. 이 영업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이 많은 조직들하고 막 영업을 해가지고 뭘 만들고 이걸 해내시는지 그게 기업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저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근데 이제 기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소방관이라는 그 특징이 저희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소방관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같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일단은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그만큼 뭐 대응을 잘해주는 뭐 저희 팀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콜라보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아서 찾아왔다 다. 예. 저희 스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못 하시는 건지 비법을 공개하시기 싫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박영선 장관님 오셨다간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잠깐 얼핏 들었었는데 그때 뭐 어디 샵에 행사 나갔을 때 오셔서 뭘 해주고 가셨나요? 네, 저희 그 부산에서 전시회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산 전시회에 이제 박영수 장관님이 부스 방문을 해주셨었고, 네, 부스 방문 한번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켓 상품 1등에 선정이 됐고, 네, 근데 사실 그때 엄청 기뻤던 거는 2등이 한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우를 이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게 되게, 네, 가장 뿌듯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제 1등을 한 덕분에 이제 박영선 장관님이 저희 팔찌를 제가 차고 있는데 똑같은 팔찌를 이제 착용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홍보를 또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님이 차기 시장 지지율 1순위인데 네, 박영선 장관이 시장님이 되시면 또 열심히 키워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기부 장관이 막 이렇게 챙길 정도,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라는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천착하는 그 이슈 자체가 사실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어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든 소셜벤처라고 하든 여기가 사회에 어떤 말을 던질 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를 좀 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윤술케어인데 정승훈 대표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을 하신, 뭘 또 할 수가 없는, 이게 환자들이잖아요. 원래 이제 암 환자 동행 서비스 이런 걸 하신 건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동행 이런 게 외부인들이 동행 이런 게 환자다 보니 금지되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고생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님한테는 지금부터가 조금 다른 버전의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는 시기라고 봐서, 근데 대표님 스스로의 경험들도 그렇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막 이렇게 들었던 건 암 환자라는 사람의 이 필요 내지는 암 환자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그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궁극적으로 좀 바라는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중에서 뭔가 사업화할 만한 포인트들이 어떤 데 있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라고 표현하는 게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무언가를 바라게 되나 이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환자를 대면한다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같이 이동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동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멘토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멘토링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었을 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결국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의료진에게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치료의 접근으로서 어느 만큼 아픈지 이걸 수치화하고 정량화해서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반면 환자 경험자들, 그러니까 암 경험자들끼리 이야기할 땐 나도 그 통증을 안다, 또 그때 난 이렇게 대처를 했다, 이런 공감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이 필요로 한 거는 내가 암 환자이더라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 나는
나 그대로 나 자신 자체로 이미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치료 끝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약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해서 사회복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되게 무력감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암을 겪어냈고 그럼에도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씩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 사실 암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모두 군중 속에 하나로 될 수가 있고, 또 면역력 때문에 외부 외출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청결에 더 신경 쓰는 것들이 되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실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이게 사회 속 또는 회사 안에서도 내 주변에 암 환자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암 환자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 개선, 뭐 장애 인식 개선이나 뭐 성인지 관련 이런 직장 내 의무 교육들이 있는 것처럼 암 환자가 조직 내에 있을 때 어떻게 합리적인 배려를 할 것인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 교육과, 또 집에 있는 동안에 또는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개발해서 그런 키트와 함께 교육 자료들을 만들면은 암 생존자가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멘토링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암 환자에게 조금 더 특화된 취업 컨설팅이나 또는 뭐 재무 상담, 여러 가지 삶 전반에 대해서 멘토링을 조금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대면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기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여러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명상 이쪽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마인드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김민지 대표님이라고. 근데 그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률이 몇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코로나 블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공개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진 않죠. 이게 더 커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보신 거예요. 집단 상담도 하고 1:1도 하고. 근데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공간에서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계기들이 코로나라는 걸 매개로 해서 좀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런 좀 고민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 고민들 얘기를 좀 주셨고요.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이게 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제가 내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 유튜브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한 분씩 모셔가지고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맛보기만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기 다 이 창업 준비생이 말이 이상한데 창업 준비를 하시거나 이제 막 창업을 했거나 막 이런 분들이 주로 관심 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한 3년 차, 4년 차 이렇게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준비 과정부터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단계에 필요한 어떤 방향 내지는 전략, 필요 이런 거여서 했는데, 요 단계가 되니까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더라. 스케일업에 있어서 나한테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더라. 요 포인트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업가마다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되게 달라서, 뭐 같은 걸 얘기하셔도 되지만 생각나시는 분부터 얘기하고 다
한마디씩만 하시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현준 대표님 이미 떠오르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 가서 고객을 만나보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콘텐츠를 만들 때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저희 생각했던 거랑 현장에 가서 고객을 만났을 때랑 너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다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한 어떤 가정 사항이 있다면 먼저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만나보고 그런 부분들부터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까도 마찬가지로. 네, 다음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으니 다 얘기하셔야 되니까 바로바로 하세요. 네.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3, 4년 차 되니까 사실 주변에서 주변을 또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1년 차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미션이랑 제 현재의 미션이랑 동의를 한가 그게 변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제가 5년 차가 돼도 10년 차가 돼도 그 고민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고민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사업을 할 때 아까 앞서 대표님께서 이제 현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사업을 처음에 임할 때 이 농부들의 현장을 많이 바라보고 이 사업을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저희가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이걸 한번 발전시켜 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부침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그 미션이 사실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제 트렌드에 따라가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지금 모두가 다 사실 환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을 많이 얘기하고 업사이클링 많이 얘기한다고 갑자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없는데 그쪽으로 가는 건 그런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함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은 현장과 고객에 있다. 네, 명심하셔야 돼. 진짜 제가 황당했던 게 창업하겠다면서 소셜 미션은 장애인 막 이런 거예요. 장애인을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진짜 허다하게 보거든요. 네, 뼈저린 얘기들 좀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누가 얘기 싫어? 네, 이렇게 된 김에 순서대로 가시죠, 그냥.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킹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발생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처음과 같이 내가 생각했던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잊지 않고 계속 간다면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셨던 빅피처도 분명히 생각하셨던 것들이 다 있을 텐데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다른 길 빠지지 말고 이미 다른 길을 가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을 테니까 그 길에 본질을 집중하면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윤희정 대표님. 네. 네, 저도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진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이어간다면은 분명히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사회가 사실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계신 대표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받은 것처럼 곳곳에서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찾아 나서시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사회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시면은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 죄송합니다. 네. 네. 앞에서 이미 사실 말씀 다 하셔가지고 뭐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당연히 이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얘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본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사실 재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 매출이 일단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으니까는 매출 키우는 거에 당연히 좀 집중을 하겠지만은 뭔가 어쨌든 재물을 얼마나 잘 남길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목표로 잡은 게 내년에는 우리가 1억을 기부하자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1억 기부하려면은 어쨌든 영업이익의 저희 절반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2억은 무조건 남겨야 되고, 영업이익을 남기는 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아, 재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모두가 알지만은 사실 되게 많이 놓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봐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가고 하지만은 절대 놓지 말고 꼭 재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물론 본질 제일 중요하고 본질 다음에는 재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이 경제적인 이 사이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걸 기업가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힘들죠.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표님. 네,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소셜 미션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암을 경험하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다, 암 환자에 대해 필요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답이라는 생각에 되게 매몰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을 되게 빨리 깨고 나와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고객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답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보면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 아까 재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돈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동일한가?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일들이 혼자 되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연대와 협력,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같이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는 내가 정의한 문제, 또 그리고 내가 실현하고 싶은 미래가 나한테 매몰되어 있어서 좁은 시각으로 본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옳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단련을 해야 되고, 사업적인 면에서는 수익만 쫓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과 협력해서 또는 차선책 또는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하는 그런 도전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 차쯤 대표님들이 하실 얘기들을 막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나를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놓치든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놓치든,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일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다들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고민하는 것,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막 배울 때 막 뭐 소셜 미션, 뭐 비즈니스 모델 막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배웠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비즈니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매우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시가 넘어서 오늘 전체 행사 이름이 뭐죠? 이 행사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서울 사회적 경제 보따리 토크. 그래서 저걸 보따리 토크를 줄여가지고 보토라고 했었군요. 네. 하여튼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요. 내일 두 번째 날 행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전체는 요 방송을 가지고 아마 마무리가 되시는 거죠.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스타트업 드라마를 볼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막 짜증나고 막 힘들 것 같아서 왜 자기 본업에 있는 걸 이렇게 다시 보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안 보고 있는데 이 명대사들 막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배수지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후회는 선택하는 순간에 오진 않잖아요. 과정에서 오지. 난요 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길을 쓰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만들어 내버리면 후회할 일이 없잖아.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걸 만들어 내버렸다면 후회할 일이 없는 거죠. 기업가의 마인드란 건 항상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때는 엎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힘, 그 신념이 없이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 6분들 아마도 또 한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굉장히 큰 기업가로 성장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크게 가지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